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를 시작해서 이렇게 박사님이 딱 오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난번 주제가 굿바이 2022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웰컴 2023 이렇게 할까요? 어떤 주제로 오늘은 네, 얘기해 뭐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투자자 여러분들. 예,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글쎄요. 뭐 올해 그냥 어떨까요?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금년이 빠진 이유를 보면 뭐니 해도 금리가 뭐 난리 난 거잖아요. 뭐 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급속도. 중앙은행이 막 네. 금리 올리고 네. 하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네. 금년에도 또 한 30% 빠진다면 그 이유는 경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제 생각이 맞습니다. 예, 저도 동감이고요. 예. 매년 이렇게 시장을 뭐 리뷰하면 네. 뭐 항상 똑같았던 해는 없었더라고요. 네.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키 드라이버 네. 주시장을 이끄는 네. 주요 변수도 바뀌고 그리고 주도주도 바뀌고 네. 그리고 상승 종목은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고 네. 뭐 주식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공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지금 한번 차트를 뭐 연초부터 복잡한 차트를 보여드려서 좋습니다. 죄송한데 예,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올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면 작년에 이끌었던 변수가 네. 말씀 주셨듯이 금리였습니다. 네. 금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0.5%였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 한 8월, 8월이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쨌든 고점을 찍은 거는 3,300. 네. 2021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재작년. 6월 13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미국채 금리는 그 7월 달부터 그 다음 달부터 1.2%를 예. 저점으로 계속 올랐다. 예. 계속 올랐다. 4%까지. 와, 지나가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명확 네. 가능하다 그럴까? 네, 명확하다.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게 약세장이고 이제 예. 이게 강세장이었고 네. 이제 오른쪽이 네. 파란색이 이제 약세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환율도 작년에 가장 뭐 금리와 더불어서 주요 네. 변수였지 않습니까? 네. 뭐 환율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뭐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질 여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네.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죠. 네. 그래서 원 달러도 역시 2021년 초 재작년 초입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에 1,050원이었어요. 맞아요. 1,050원이어서 예. 네, 그리고 쭉 해가지고 지금 1,440원까지 네. 이렇게 가는 사이에 코스피는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코스피가 무너졌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달러 강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했다. 그리고 돈이 신흥국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그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달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작년이.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주가가 돌아선다면 달러 약세 시점과 무난하지 않겠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안정되게 떨어지고 또 원달러도 좀 안정되고 글로벌 달러는 좀 약세로 가고 이런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엔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경기가 조금 빨리 침체가 마무리되면 그 시점이 빨리 올 거고요. 네. 경기가 조금 뭐 고생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뭐 좀 끈적끈적하게 물러가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물러가지 않으면 이게 그 시점이 돌아서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겠죠. 예, 조금 다시 말씀해 주신 걸 좀 생각해 보면 금리와 우리 주가는 진짜 그야말로 미국 금리와 우리 주가가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딱 네. 기울기도 비슷하네요. 네. 기울기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외환은 예전처럼 이렇게 뭐 외환에 대해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금 이동 네.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작년 전체가 약세장이었는데 네. 코스피가 뭐 연초 대비 25% 빠졌는데 네. 우리 코스피는 뭐 그 전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빠졌으니까 35% 빠졌어요. 네, 고점 그렇죠? 대비는 35%. 네. 미국 증시는 작년 초가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33% 빠졌고 네. S&P가 한 20% 조금 덜 빠졌습니다. 네. 20% 정도 빠졌고 다우는 한 8%대 네.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완벽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이런 약세장이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미국제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얘기는 뭐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 전략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점술가처럼 야 언제 어느 때부터는 돌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죠. 적합하지 그럼요.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 뭐 미국채 10년물과 지금 한국 국고채 10년물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3.8%. 지금 금리라고 말씀하시면 미국 10년짜리를 네, 염두에 두고 계신 네, 거죠? 가장 모든 세계인들이 좀 그 표준으로 삼는 안전자산입니다. 실질 금리. 네, 예, 예. 안전자산.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의 10년물 대표물. 국채. 네, 네. 10년물 국채. 미국 거. 네, 수익률. 네. 연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연말에 잠깐 올라서 이제 3.8% 다시 네. 놓고 했는데 네. 이게 3%를 이제 깨고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 네. 그런데 이제 3.5%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3.5% 이제 아래로 깨겠죠. 네, 네.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네. 미국채 금년 10년물이 이제 떨어질 텐데 3.5%가 이렇게 좀 하회하면 시장이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시고 주식을 조금 늘려가시고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을 이동하시고 3.5요. 3.5가 이제 깨지면 네, 알겠습니다. 3.5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네. 3.5%를 이제 하회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주식시장으로 조금 자금을 이동하시고요. 3.0% 네. 더 내려갑니다. 네, 3.0%를 깨서 뭐 2.9%, 2%대가 온다 이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투자자분들도 금리 디펜던트로 금리에 의존해서 금리의 하락에 맞춰서 발맞춰서 이렇게 그 전략을 짜시면 조금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스닥 S&P 본 다음에 바로 다음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탁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매일 보시면 좋죠. 이렇게 예. 추세가 이제 나오니까요. 네. 차트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도 뭐 바로 떨어지는 뭐 맨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한 3일 떨어지면 그다음에 올라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예전에 딜링룸 있을 때 보면 외환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를 하든 아침에 미팅할 때 첫 번째로 탁 사람들이 띄우는 숫자가 US 10년짜리 트레저리 네. 퓨처스였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표님 정확하게 예. 기억하시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리는 뭐 숫자로 봐서 알긴 좋지만 이제 선물이니까 뭐 103, 105 이렇게 네. 뜨니까 저게 뭔 소리도 하지만 매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일 보면 아니까 아침에 딜링룸에 다 모이면 첫 번째가 그냥 어떻게 됐어? 이렇게 네. 물어보면 그건 외환이고 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US 트레저리 퓨처스가 어젯밤에 얼마 떨어졌어? 얼마 올랐어? 그 질문이었거든요. 네, 저도 증권회사에서 모닝 미팅 때 네. 기본이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그래서 왜 올랐다, 왜 떨어졌다. 그 배경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돼서 뭐 있었다. 그게 비록 하루짜리 얘기지만 그게 모이면 이제 추세가 네. 되니까 항상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몇십 년간 시장에 계셨던 두 분이 이제 매일 미팅룸에서 가장 먼저 봤던 네.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건 확실하네요. 네, 네, 네. 금리를 그 금리가 결정되는 거는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그거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걔가 많이 올랐는데 뭐 주식이 들 따라갔으면 야 들 따라왔네, 더 따라갔네 이렇게 판단하면 네, 되겠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코스피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딱 바닥일 때 거의 코스피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2006년 이후에 특히 뭐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8년 이후에는 이 상관성이 더욱더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이 산다. 그러면 떨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일어나죠. 하락이 일어나야만 금리가 바닥을 찍어주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그래프는 조금 기분 나쁜 그래프죠.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래프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떨어지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고 주가도 이제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느 정도로 거칠까? 그러니까 경기 하강과 주가 하락 또 기업이익의 하강 이것들은 뭐 같은 의미인데 사실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기업들이 소위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닝 파워가 세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에 미국이 뭐 마이너스 0.5 혹은 0% 성장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미국 기업들이 뭐 그냥 와르르 기업 실적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아무튼 금리가 저점을 찍어주면 좀 반등의 어쨌든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3.0%를 기준으로 잡은 거는 연준이 답을 줬습니다. 올해 근원 PCE 물가가 3.5% 정도를 자기네들이 타겟하고 있다. 우리가 뭐 연준을 그동안 못 믿었지만 이번에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제 연준도 계속 틀리는 거 아니거든요. 또 올해는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농담이고요. 3.5% 내년에는 한 2.5%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매칭되는 소비자 물가하고 이제 국채 금리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를 깬다라는 것은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확보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과 무관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연준의 좀 피봇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24년 약세장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와 그 시기는 금리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1%까지 안 가더라도 네. 1%까지 안 가더라도 야 아직 예전에 비하면 엄청 높은데 이런 생각은 좀 맞습니다. 됐다. 네. 네. 아까도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한 3% 정도 뭐 되면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2.5% 3% 정도는. 네. 네. 그리고 잠깐 그 외환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외환은 이제 금리는 굉장히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하고 연관이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외환은 사실 크게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거의 바닥에 끝났는데 사실은 외환은 1,400에서 꺾인 게 몇 달 전이잖아요. 네. 또 꺾인 것도 박사님이 엄청 박사님 정확하게 시기를 1,400원 위에서 연말에 1,250원 네. 갔는데 16원 틀리셨어요. 거의 정확하게 1,260. 네, 16원 죄송합니다. 틀리셨다고 지금 네. 어쨌든 거의 정확하게 약간 200원 네. 내렸어요. 분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6원 차이도 없고. 어쨌든 네. 제가 그거 보고 이야 2066이네. 박사님하고 16원 차이 나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외환은 그렇게 좀 먼저 꺾였는데 좀 주식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설명 한번 해주신 거는 같지만 조금 네.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구간에. 네, 앞서도 뭐 환율과 주가의 이제 괴리가 한 6개월 차이가 네. 환율은 1,050원 찍은 게 2021년 초인데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주가는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환율이 고점을 찍고 원달러가 1,050원에서 이제 쭉 이제 약세로 흘러갈고서 한 6개월 지나서 비로소 코스피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딱 맞으면 지금부터 주식이 올라야 되네요. 네, 그래서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이 좀 항상 보면 네. 좀 괴리가 있더라고요. 네. 시차가 있더라고요. 시차가 네. 있지만 결국 같은 방, 그러니까 생각했던 방향으로 간다. 네, 그래서 네. 앞서도 이제 원달러가 조금 안정적으로 돌았으면 그것은 뭐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환율 시장에서는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2월에 당연히 안정을 찾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환율 시장이 작년 같은 일방적인 킹 달러는 아니겠지만
조금 약세 그 달러가 조금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DXY라고 이제 티커명이 이제 그 달러 인덱스 티커명인데요. 달러 인덱스 일드죠. 네. 그게 이제 지금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세인데 네, 네. 이것도 이제 뭐 한 108, 109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이제 유로하고 엔이 네. 조금 강세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근데 유로존이 내년도에 성장률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약해요. 네. 지금 전망으로는 유로존은 좀 마이너스 성장률을 들어갈 네. 것 같고 미국은 한 제로 성장에서 조금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좀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릴 거다. 올해는 미국보다는 네. 미국은 25bp 한 2번 올리겠지만 유로존은 조금 한 3번에서 4번까지 올릴 거다. 그래서 금리 차로 보면 이제 통화 정책으로 보면 유로화 강세 요인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나 경제 활력 면에서는 좀 환율 시장은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잖아요. 그렇죠. 유로존 경제 성적표가 미국보다 좀 올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로화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올해가 이제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해라면 경기 침체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해에는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투자 욕구가 훨씬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더 이상 안 올리는데 경기는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를 쫓아가는 중장기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미국제 10년물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즉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가기에 좀 네, 그래서 펀더멘탈리 좀 네, 조금 달러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주식시장도 좀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야 이제는 달러가 약세 추세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이렇게 추세를 잡기에는 적어도 상반기는 애매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진짜 달러가 특히 막 원달러 말고 글로벌리 보면은 뭐 안전자산, 그러니까 네. 리스크 온 그런 분위기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네, 또 맞습니다. 반대면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달러가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쪽에서 시작하면 외환시장이 따라가는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이게 자금 이동을 그 수출입보다 더 많이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고 또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보다 강도는 그렇게 세거나 네.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약세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기엔 달러가 좀 무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강세, 달러 강세는 아니겠지만 원달러 기준으로 막 1,200원을 아주 그냥 그 추세적으로 깨고 1,150원 이렇게 그냥 안착하는 그런 추세보다는 1,250원에서 굉장히 공방을 많이 보이고 또 간헐적으로 1,300원도 다시 터치하고 그래서 환율 시장 변동성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 이슈가 많이 그럼 연관이 되겠네요. 뭐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도 있지만 네. 국내 원달러, 뭐 수출 같은 것도 확실히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무역 적자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떠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여행 수지 쪽에서 네. 적자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동안 좀 줄었죠 오히려. 네, 뭐 예. 팬데믹 때문에 못 나가니까. 들어온 것도 줄었지만 네, 나가는 네, 게 네. 항상 더 많으니까. 네. 말씀 들어보면 뭐 많이들 다들 2023년 맞으면서 이제는 침체다. 이제는 침체냐 아니냐.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했는데 박사님도 거기에는 동의를 네, 하시는 거고요. 네, 그걸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바로미터들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뭐 매크로를 보시면서 많이 좀 혼돈스러우실 건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매크로만 보면 코스피가 2,000을 깨도 뭐 그냥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매크로를 본다면 정말 뭐 좀 코스피가 뭐 3,000을 가도 시원치가. 최악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네. 나쁜 것부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기준금리가 5.5%. 예, 네. 연준이 이제 연초부터 만약에 그 좀 회방을 네. 놓으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5%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5.5%. 5.5%. 네. 뭐 2월 1일부터 바로 그냥 25bp가 아니라 50bp. 50 올리고 또 25 막 이렇게 네, 올리고. 뭐 이렇게 올리면 이제 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좀 세계 경제가 지금 2.2% 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2.2%도 굉장히 낮은 성장률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였습니다. 아, 이게 세계 경제죠. 세계 전체 다. 네. 아, 예. 지금 2.2%까지 내려왔습니다. 2008년 수준까지 네. 내려왔거든요. 전망치가. 네. 그런데 이게 가령 1.5%. 1.5. 네, 이러면 정말 소프트 랜딩이라는 용어는 쑥 들어가고 정말 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가더라도 네. 세계는 1.5만 가도 엄청나게 낮은 거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뭐 성장률이 어쨌든 뭐 경제를 재개방해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을 썼는데 안 되는 거. 안 된다면 뭐 네. 3% 성장률 네. 뭐 이렇게 나온다면 네. 뭐 중국 경기 침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이 전망치에 정말 부합하지 못하는 나쁜 성적표가 나온다면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예, 마저 봐주세요. 중국은 경기 침체하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가 또 생기고 뭐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강세가 세게 되고 신흥국 환율은 도미노식으로 예. 다시 원달러도 뭐 하락하고 1,400원 위로 가고, 예, 신용 경색이 네, 신용 경색 곳곳에서 기업 파산을 하고 또 사모펀드, 헤지펀드 다 네. 도산하고. 최악이죠. 이거. 네. 최악의 시나리오. 네, 저 다 들어보니까 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네요. 뭐 사실 이거 다 일어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출마한다라는 것과 같은 조금 약간 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 네, 거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네, 한꺼번에 네, 오거나 맞습니다. 굉장히 네, 세게 올 네. 가능성은 어쨌든 시나리오지만 좀 네, 최악의 맞습니다. 시나리오다. 너무 극단적인 네, 네. 비관론이고요. 네. 좋은 쪽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하락의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서비스인가요? 네, 서비스 중에서 비에너지가 비에너지. 이제 예, 운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집값, 네, 집세, 네, 렌트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지금 올해는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의 어쨌든 그 저기를 근심을 좀 덜어줄 네. 것 같고, 미국 경기가 한 0.5%만 성장해주면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예. 아까 그 말씀도 근데 하셨잖아요. 언급. 네. 0에서 0.5% 네, 성장. 0.5%만 성장하면 지금 컨센서스 0.5%거든요. 네. 이게 분기별로 나누면 지금 컨센서스가 뭐죠? 분기별로 또 하잖아요. 분기별로요. 예, 1, 2월은 첫 번째, 두 번째 아, 마이너스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는 마이너스. 1, 2분기는 마이너스. 그 뒤에서 뒤에서 이제 플러스. 네. 그러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너무 겁내지 네. 말고 네. 0.5만 맞추면 된다. 네. 그리고 뭐 중국 경제도 확률이 높은 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굉장히 센 부양책을 아마 펼칠 겁니다 올해.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조건이 충족될 것 같고.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세게 부양책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4% 이상 성장을 네. 보일 것 같습니다. 4%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성장률은 모면할 거다. 그다음에 뭐 유럽 경기가 조금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유로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전체.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유로존 주가가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예요. 선방. 예, 그게 아주. 그건 네. 왜 그런 거죠? 아, 뭐. 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인가요? 예측이 근데 어렵습니다. 뭐 덜 올랐다는 건 있죠. 네. 예전에 네, 나스닥 난리 났을 때 진짜 안 올랐어요. 네, 들어올랐죠. 예, 들어올랐고 그러니까 원래 조금 움직이는 애고 네. 나스닥은 원래 많이 움직이는 애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50개 종목만 뽑았기 때문에 유로스톡스 예, 50 예. 종목이라는 게 좋은 거 다 올라가지고 네. 있으니까. 예. 다우 종목이 올랐듯이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다우 30개. 그것도 가중치 없던가요? 네, 아, 예. 유로스톡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업 파산도 제한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신용 경색이 제한되거든요.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국채 금리가 3%를 깰 정도면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꺾이는 것만 이렇게 초점을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꺾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경색, 추가적인 어쨌든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의 어쨌든 혼돈이 조금 잠잠해진다. 만병통치약은 지금 금리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오디션 같은 데서 이렇게 심사위원들 점수 볼 때도 항상 제일 높은 거, 제일 네. 낮은 거 요거는 좀 빼고 빼고 보니까 네, 맞죠. 지금 최상과 최악 중에서 저 중간 어둠에 네. 일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쪽에서 연초에는 조금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렸다가 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전하는 시기가 저는 한 올해 한 4월 달, 5월 달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그냥 뭐 언론도 많이 이렇게 그 불안을 조장하고 그러다가 약간 그래도 너무 나쁘게 본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이제 살짝 돌아서는 그 시기 미묘한 그 변화 시점에서 주가는 메롱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 상반기에 다 괜찮다 그럴 때 사실 많이 빠졌고 뭐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진짜 비관론과 돌아서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두 분은 저 둘 중에 가운데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저 두 차트에 네네네. 뭐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작년으로 보면 저거 넘었죠 선. 네. 금리 같은 것도 선 다 넘었죠. 금리도 넘었죠. 뭐 다 넘었는데 네. 뭐 이쪽으로 넘을지 이쪽으로 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왼쪽으로 넘을 수도 있다. 저게 지금 확 돌아설 수도 너무 비관적으로 좀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극단에 들더라고요. 더 극으로 갈 수 있다. 네. 이게 어느 네. 쪽이든 예, 간에.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극단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저는 뭐 오래 안 했지만 이 방송 6개월 했는데요. 코멘트 중에 10개 중에 9개가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빠지기도 했지만 또 오를 때도 사실은 계속 빠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것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우리 2008년 얘기했지만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이었다. 네, 작년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2023년에도 2년 연속 이렇게 그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네,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대공황 이후에 1900년 이후에 그 2년 연속 하락한 해가 딱 2번 있었습니다. 2년 하락한 해가 73년 5.1 쇼크, 5.1 대란 때 이제 한 번 그랬고요. 그다음에 3년 연속 하락한 해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100년. 그게 2000년,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해만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20%니까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올해 만약에 연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록을 세우는 정말 겁니다. 그런 기록은 안 세우길. 네. 뭐 확률적으로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또 그 비관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뭐 S&P가 3,800이니까 예. 뭐 3,000 갔다가 연말에는 4,000에 끝난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 그렇잖아요. 3,000 네. 갔다가 3,000에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희망적인 2023년을 기대하면서 어쨌든 오늘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 예. 다 봤으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좀 함께 어떻게 전개가 네. 되는지 분석해 주시고요. 김한진 금년에도 박사와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함께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